양승원 교수님 모시고요. 우리 울산이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데 울산 디스토피아라는 책도 내셨어요. 그 이야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경남대 교수님이신데 네. 저는 제가 사실 이 책부터 읽었거든요. 중공업 가족 유토피아. 네, 이거 정말 제가 재밌게 읽었는데 거제 이야기잖아요. 조선소 가득한 도시 거제가 어떤 상황인지 이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 20대, 30대 20대 여성이 사실상 없다. 어제는 이런 얘기도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이걸 보니까 교수님 예전에 사실 조선업에 근무하셨다고. 예, 제가 2012년부터 16년까지 이제 만 5년 근무했고요. 제가 이제 처음 갔을 때가 이제 조선업 이제 호황의 끝물. 그래가지고 되게 좋았거든요. 돈도 많이 받고 보너스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제가 이제 15, 16년에 계속 이제 조선업이 구조조정하고 공적 자금 받고 뭐 이제 좀비 기업이다 이런 말 들을 때 이제 저도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그때는 이제 혁신 업무 이런 걸 했는데 뭐 혁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워낙 업황이 그때 너무 좋지가 않아가지고 그렇게 근무하면서 느낀 바를 가지고 책을 좀 썼습니다. 그 현장에 계시다가 네. 공부 더 하셔가지고 지금 연구자가 되신 그런 거죠. 뭐 공부 계속. 아이고 대단하시네요. 근데 그 거제도 그렇고 오늘은 또 울산 디스토피아라는 책 가지고 좀 말씀을 해주시기로 했는데요. 지금 하여튼 뭐 이전에도 디스토피아였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더 디스토피아일 것 같은 게 트럼프가 지금 관세를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캐나다, 멕시코 얘기하더니 오늘 EU 얘기했어요. 그럼 분명히 뭐 우리나라나 우방국들도 다 관세 올린다는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제조업은 더 어려워질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니까 숙제가 되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자유무역의 혜택을 그대로 누리면 됩니다. 이제 중간재 혹은 부품, 우리 소부장이라고 불리는 것들, 가장 좋은 단가에 가장 좋은 이제 품질을 되는 것들 해외에서 다 그냥 가져오면 되는데 이제 거기에 허들이 계속 높아지고 그리고 어느 국적에서 어떤 부품이 왔는지를 이제 미국을 포함해서 이제 관세가 강화될수록 묻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이제 사실은 내부적으로 단단한 공급망이 구축이 돼야 되는데 지금 벌어지는 문제들은 사실 거기에 반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일들이 우리 울산이나 거제 같은 이 산업 현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실제 조선소에서 경험도 있으시니까 이 어떻게 되는지 좀 깊이 있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최고 부자 도시였죠. 서울보다 소득이 높았죠. GRDP 기준으로 하면 1등이고 뭐 한두 번 꺾인 적은 있는데 보통은 1등이고요. 우리가 뭐 소득으로 해도 2등, 3등 밖으로는 안 밀려나는 가장 이제 부자 도시인 건 맞죠. 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뭐 GRDP는 1등이에요. 아, 그래요? 그거는 왜냐면 이제 뭐 기업의 매출이 늘어나니까. 기업의 매출은 계속 늘어나니까. 그리고 뭐 1인당 평균 내도 1인당 소득이라는 게 GRDP의 1인당 평균이니까 높게는 나오겠군요. 높게 나오죠. 근데 왜 디스토피아라고 표현을 하셨습니까? 제가 이제 책을 처음 쓰기 전에 원래 이제 거제는 조선업밖에 없으니까 뭐 힘들 수도 있지 이 생각을 했는데 울산에 사실은 조선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석유화학도 있고 이 약간 사이클이 서로 다르니까 이제 포트폴리오 효과가 좀 있을 거다 이랬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울산은 사실 생산직 노동자들 임금으로 사는 도시거든요. 1억 넘게 이제 연봉 받고 그래가지고 뭐 현대백화점도 거의 크게 있고 뭐 신세계백화점도 있고 뭐 롯데백화점도 있고 이렇게 백화점 소비도 있고 내수 경기가 사실은 굉장히 노동자들 소득에 의존하는데 안 뽑아요. 많이 나가고. 사람들을 새로 안 뽑는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한 많을 때는 한 2,000명 이상, 적을 때 한 1,500명 정도가 지금 생산직 이제 정년 퇴직하세요. 근데 현대자동차가 10년 동안 생산직을 정규직을 한 명도 안 뽑았습니다. 아, 그래요? 1,500명씩 나가는데 한 명도 안 뽑는 게 매년 계속됐다고요? 예. 그러니까 베이비 부머 퇴직하는 동안은 사실 생산직을 안 뽑았고 그다음에 이제 23년에 이제 오랜만에 아주 10년 만에 생산직을 뽑았어요. 그때 400명 뽑았거든요. 근데 나가는 인원 기준으로 하면은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이제 뭐 노조가 단협을 열심히 해가지고 700명까지 했는데 그래도 기준 인원 많을 때 대비로 하면은 3분의 1, 뭐 많게 봐도 반 정도만 이제 뽑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에 이제 매년 1,000명씩 나간다고 하면은 1억 5천 나가면 1,500억 비는 거잖아요. 네네. 도시의 지금 소득이. 그러네요. 그게 이제 과연 이제 부자 도시가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근데 기업들은 계속 주가는 많이 오르고 그래요. 최근에 특히 뭐 현대중공업 뭐 이런 데는 뭐 조선업들이 이 관심을 얻어서 그런지 굉장히 주가도 오르고 이익은 많이 내는 것처럼 이해되고 있는데 근데 사람은 왜 안 뽑죠? 일단 이런 거 같아요. 생산직은 두 분야만 갖고 3대 산업이라고 하니까 우리 자동차 같으면 뭐냐면 사람이 안 필요한 공장을 만들고 있고 거의 완성형입니다. 우리는 테슬라 하면 이제 사람 많이 안 써도 되고 자동화돼 있고 로봇이 다 하고 AI가 뭐 제어하고 이런다잖아요. 사실은 그 프로토타입이 현대자동차예요. 현대자동차가 효율만 놓고 보면 사실은 더 적은 숫자를 투입해도 되는 생산 체제인데 네네네. 이제 그냥 아직 그냥 조합원들이 고용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이분들 퇴직하면은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올라가겠죠. 대신 이제 사람을 안 뽑으니까 이제 숫자는 확 줄 거고요. 그다음에 아니,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건 근데 조금 전 충격인데 네. 사실은 필요 없는데 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뭐 있겠는데. 그동안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자동화로 인한 생산성, AI로 인한 생산성, 로봇으로 인한 생산성이 높아졌는데 이분들 이제 고용은 뭐 유지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 추월해 버린 거죠. 사람의 필요성을 이제 그 자동화로 추월해 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충분히 못 했다. 그러니까 사람의 숙련이 필요한 생산 체제가 좀 안 되어 있다. 이제 많이 와 버렸다 이런 게 있고요. 조선업이 사실 고용을 엄청 많이 하잖아요. 네네. 조선업 울산에서 많이 고용할 때는 한 6만, 7만, 8만 뭐 이 정도까지 고용했었거든요. 14, 15, 16년 정도 하면. 근데 이제는 뭐 그 숫자가 절반으로 줄어든 것도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정규직이 여기도 정규직을 안 뽑는 게 문제인데 여기는 한 1000명 나갈 때 100명 뽑는 수준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다고 10분의 1만 뽑아요? 조선소에 일하는 사람 숫자가 줄지 않은 게 여기는 하청으로서 이제 생산을 하는 체제를 완전히 세팅을 다 끝낸 거예요. 그리고 하청은 뭐 임금 많이 안 줘도 되고 뭐 필요에 따라서 고용 조정하기도 쉽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 별로 이제 뽑을 여력이 없고 마지막으로 석유화학인데 석유화학은 원래 장치 산업이고 대부분 이제 오퍼레이터라고 하는데 생산직을 기계 조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사람이 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도시가 지금까지 이 노동자들의 임금으로 살았다면 이제 그 모델 자체가 옛날처럼 안 되는 거죠. 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울산은 예전에 우리가 많이 모델로 삼았던 유럽의 복지국가의 모습하고 좀 비슷한 점도 있었네요. 굉장히 노동자들이 많고 임금 수준이 높고 그들이 소비를 하니까 내수 경기가 살아나서 경제가 성장하는 그런 지역이었다는 말씀이신데 근데 제가 지금 받은 어쨌든 큰 충격은 현대자동차 같은 사실 테슬라가 무인 공장하고 이런다는 거 현대자동차가 모델이었고 사실은 자동화가 너무 많이 진전돼서 사람은 이제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안 뽑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나아질 가능성은 없네요. 이제 거기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의 쓸모를 찾는 체제도 있죠. 예를 들면 독일이나 일본은 사람의 숙련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자동화율을 조절하는 체제고요. 우리는 이미 자동화가 이만큼 가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람의 쓸모를 찾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 근데 이게 비관적이냐, 비관적인 이야기이기만 하냐 그러면 사실은 조금 복잡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제 2000년대 지나가지고 70% 이상이 대학을 가고 4년제 대학에 주로 가는데 그러면 사실은 이 사람들 다 화이트 칼라 일자리인 거잖아요. 원하는 직종이 생산직이 그렇죠. 아니고. 네. 그러면 이제 생산직 많이 안 필요하면 그러면 화이트 칼라 일자리가 울산에 많으면 된다는 얘기고 뭐 공과대학 나온 친구들이 엔지니어 이런 거 많이 하면 된다는 얘기인데 그 일자리가 줄어드는 게 또 하나의 이제 큰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아빠들은 다 이제 공장에 생산직 했지만 애들은 다 대학 보내거든요. 네네네. 왜냐하면 회사에서 학비도 다 대주기도 하고 네. 자기는 기름밥 뭐 쇳밥 먹었으니까 자식들은 좀 이제 다른 일 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그 자식들의 일자리가 없는 게 지금 치명적인 거죠. 그 방금 말씀하신 그 학비 대주고 이런 게 사실 뭐 복지 혜택이잖아요. 사내 복지 혜택인데 네. 그런 것들은 잘 유지가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연봉 수준이나 그런 복지 혜택 때문에 우리가 킹산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젊은 분들은 그랬는데 킹산직 맞나요, 지금도? 그러니까 뭐 조합원들은 당연히 보장이 되고요. 정규직 조합원들 되고 뭐 1차 벤더 혹은 사내하청에서도 제일 상급에 있는 직군들은 사실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데 그 밑은 보장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일용직도 많고 막 이러니까 장기적인 근로를 못 하니까 이제 근속이 못 차가지고 못 받는 경우는 있지만 조합원은 되죠. 근데 뭐 이제 조합원이 생기지가 않는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게 높은 혜택 받는 킹산직에 종사하시던 분들은 1,500명씩 계속 나가고 네. 그런데 다시 킹산직으로 들어오는 분들은 사실상 없고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혹시 들어오더라도 하청이나 재하청, 네네. 일용직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분들은 킹산직이 아니고
이런 상황이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이 이제 예전처럼 뭐 그냥 울산이 원래 대학 자퇴율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다니다가 그냥 생산직 자리 정규직 나면은 그냥 들어가기도 하고. 아, 그래요? 왜냐면 고졸 그 학력으로 일단 들어가고 나중에 어차피 네. 재입학해서 하긴 따면 되니까 뭐 이런 네. 경우도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고 조선소를 특히 이제 옛날에도 또 많이 갔는데 자동차 말고도 조선소에 정규직 자리 없고 하청이니까 이제 안 간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매수 경기가 안 좋으면 울산의 그 도시 모습도 좀 바뀌나요? 예를 들면 뭐 자영업자들 어렵거나 백화점 어렵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나요? 뭐 백화점에서 명품관 하나씩 빠지겠죠 처음에는. 나중에 그러다 행사장이 늘어날 거고. 네. 그 외에 뭐 지금 공실률 같은 게 요즘에 조선업이 조금 반등이 와가지고 좀 낮았다는데 전체 추세로 보면 사실은 계속 침체하는 중인 건 맞거든요. 도시가 예전처럼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도시는 아닌 상황이 점점 돼갈 가능성이 높다. 예, 게다가 뭐 지금 청년들이 이탈하는 게 가장 큰 문제로 울산도 알고 있고 전국적으로 다 이제 문제인데 뭐 1년에 한 10,000명 정도가 인구가 빠지고 있는데요. 그중 이게 큰 문제가 10,000명이 빠지는 거가 이제 자연 감소가 아니고 인구가 나가는 거죠. 유출인데 문제는 그걸 누가 드라이브 하느냐. 이게 큰 문제이고 절반이 청년이고 70%가 청년이고요. 전체 유출의 70%가 청년이고 그 청년 중에 70%가 여성입니다. 그럼 달리 말하면 50%가 청년 여성이 지금 울산을 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여성들이 더 나가는 이유는 뭐죠? 일단 주력 산업엔 여성 일자리가 잘 없고요. 뭐 자동차 한 90% 이상 남성, 뭐 조선 뭐 95% 이상 남성, 뭐 이러다 보니까 주력 산업에는 정규직 일자리도 없는 데다가 본인들 일자리는 더더욱 없고, 뭐 서비스 산업은 약간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잖아요. 울산이 그런 거 하긴 좀 어렵고. 그러고 나면 교사나 공무원, 뭐 공공기관 가는 거 아닌 이상은 사실은 여성 일자리가 잘 없어서 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죠. 남성들한테는 그래도 아직은 일자리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뭐 여성 일자리 없다는 건 예전엔 그랬을 것 같아요. 다 생산직이니까. 네. 남성들은 지금 어떨까요? 뭐 아주 나쁘진 않은데 점점 나빠지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기가 잘 될 거라고 일자리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대졸 일자리는 대부분 수도권에 생기고 있는 거 제조업체인데도 그러니까 뭐 현대자동차 같은 남양연구소가 조직이 엄청 크고 10만 명 이상이 고용돼 있는데 거기 대부분 대졸자고요. 그다음에 본사 지금 확장해서 이제 강남으로 갈 거잖아요. 네네. 그 외에도 AI 계통의 이제 전산이나 뭐 산업공학 이런 친구들은 지금 강남에 굉장히 많이 와 있고요. 그런 데는 일자리가 계속 생겨나는데 이제 울산에는 자동차에 우리나라 메카라고 하는데 없게 되고 조선업도 2023년에 이제 판교에 그 엔지니어링 센터 GRC라고 세워가지고요. 그쪽으로 사실은 조선업이 대졸을 되게 많이 고용하거든요. 현장에. 아, 그래요? 왜냐면 현장 왔다 갔다 해야 된다고요. 도면 네가 만든 대로 안 됐어 이러면 가가지고 도면을 고치거나 아니면 현장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인원들이 지금 판교로 가가지고 출장을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도 예전에 조선업 종사하실 때 현장에 계셨던 거잖아요. 대졸자로서 현장에 가서 있었죠. 업무를 하신 거죠. 그때는 다 그런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그와 다르게 수도권에서 대부분 화이트 칼라가 일을 한다. 이게 한 10년간 계속 이제 수도권으로 이동시키는 시도가 많이 됐던 것 같고 이제 어느 정도 완전 정착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뭐 테스트 단계가 거의 끝나가는 것 같아요. 그게 울산으로는 혹시 공부 많이 한 대학생들이 잘 안 가려고 해서 기업이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건 아닌가요? 근데요, 이게 부산에도 굉장히 좋은 공과대학이 많거든요. 뭐 부산대학도 있고, 뭐 그다음에 뭐 해양대도 있고, 뭐 그 외에 뭐 부경대, 그 외에 뭐 또 울산 유니스트가 있단 말이에요. 뭐 괜찮은 학교들이 이제 있는데 있죠. 그 친구들이 일자리 찾아서 지금 서울로 떠나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내려오는 친구 중에 현장이 좋아가지고 오는 친구들은 근무하다 갑자기 가야 되는 상황이고, 지역에서 굉장히 좋은 일자리이기 때문에 오고 싶은 친구들이 일자리가 없었고 서울에 있는 경기 남부에 있는 회사들에 지원해야 되는 게 현재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자녀들은 대학 보내가지고 이렇게 노동자들 자녀들은 대학 보내서 화이트 칼라로 만들고 싶다는 분들도 결국은 다 그 화이트 칼라 일자리 찾으러 그 자녀들이 서울로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네요. 네. 그러면 이게 혹시 다른 그 미국의 우리 러스트벨트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제조업이 공동화되는 도시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힘 때문에 또 트럼프가 인기를 얻고 뭐 대통령 당선되고 이러기도 했는데 그런 상황이 우리 울산 같은 도시에도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아직 뭐 그게 정치적으로 뭐 굉장히 극단적인 포퓰리즘으로 쏠렸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거긴 여전히 뭐 노동조합이 힘이 아직은 있는 상태고 뭐 진보적인 성향의 정치인들이 당선되기도 하고요. 그것까지는 아닌데 이제 진짜 정규직 체제가 와해된다.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굉장히 위태로운 정치적인 메시지들에 동요할 수도 있는 거죠.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닌 것 같고 또 미국하고 좀 차이는 미국은 자기 줄을 잘 안 벗어나요 노동자들이. 네네네. 그러니까 뭐 예전에 뭐가 있었냐면 GM이 전환 배치를 해준다. 다른 주로 가면은 해고하지 않고 전환 배치 시켜줄게 했는데도 잘 안 가요. 우리하고 좀 그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산업화, 뭐 제조업 공동화, 뭐 정규직을 채용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 누적되면 불만이 높아지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죠. 아, 근데 그 정치적으로 불만이 생기기 전에 실제 공동화되는 현상은 그러니까 정규직들 중심의 도시로 이 운영되고 있던 도시가 점점점 정규직들이 없어지면서 좀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지는 상황은 울산에서도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는 있는 건가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청년들이 이제 안 온다고 했잖아요. 아까 이제 하청에서 일할 거면 안 가 이래가지고 안 오다 보니까 뭐 그걸 명분으로 우리 한동훈 장관 때 그 제조업은 원래 20%까지 이주 노동자를 쓸 수 있는데 네네. 30%로 특례를 조선업 같은데 해줬어요. 네네네. 네, 그래야지 이주민이 막 들어와고 울산이 잠깐은 뭐 또 인구가 늘었다 뭐 이런 소리도 했었는데 사실은 이게 질서 있게 들어와야 하고 우리가 내국인들하고 외국인들 노동자 간에 이게 뭐가 있어야 갈등이 사실은 제어가 쉬운데 그냥 무턱대고 그냥 업계에서 희망한다고 해주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도 좀 잠재적인 불안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좀 지금까지 상황을 종합을 해보자면 일단 자동화가 사실은 울산에서 정규직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청년 일자리 앞으로 잘 생기지 않을 것 같다. 울산이란 지역 안에서는. 그 생기면 수도권의 화이트 칼라 일자리 형태로 생기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여성들은 여전히 많이 떠나고 있어서 남초도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게 도시가 사실 근데 운영되기가 예전에 어려워지는 거 남초도시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뭐냐면 20살 때 대학 가러 많이 가죠. 떠나죠. 네네. 근데 시집을 많이 왔어요. 아, 왜냐면 남자들 그러네. 벌이가 좋으니까 남자들 아, 정규직이면 네네. 혼자서 4명 먹여 살리니까. 아, 그러네요. 고향의 동문 고등학교 동창 남자가 뭐 저 공장에 취직해서 뭐 이렇게 돈 벌기 시작하면은 떠났던 여성이 돌아와서 네. 친구끼리 결혼한다 이런 게 그리고 됐겠네요. 뭐 부산에도 대학이 많으니까 부산으로 많이 진학을 갔었고 갔다가 뭐 자기 아까 말씀하신 것도 동창 뭐 친구 잘 아는 지인끼리 해가지고 뭐 이렇게 결혼해서 들어왔는데 이제는 뭐 여성들이 본인의 정규직 일자리 희망하기도 하고 옛날처럼 정규직이 없는 상황에서 남편 벌이에 기대기만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이게 출산율도 떨어지고 출생률도 떨어지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러면은 결혼해서 아이 낳아서 살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 되고 이러면은 도시가 계속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지방 소멸의 좀 전형적인 모습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 소멸이 막 벌어지고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도 산업도시는 괜찮다였거든요. 네네. 이쪽은 일자리가 많으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그 전망이 깨진다는 거죠. 예전처럼. 그렇군요. 그러고 나면 다른 이제 농어촌 지자체하고 큰 차이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이제 우려가 있는 거죠. 울산이 농어촌 지자체하고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지방 소멸을 겪을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까지. 아직은 아니지만. 네, 앞으로는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고. 그럼 아까 조금 하다만 정치 얘기 좀 여쭤볼게요. 제일 이게 어려운 거. 그 어쨌든 우리 러스트벨트 디트로이트 공장이 없어졌어. 노동자들이 분노했어. 그래서 우리는 거기를 녹만 남은 러스트벨트라고 불러. 그 사람들의 분노가 트럼피즘의 원천이 되었어.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어. 까지의 이 러스트벨트 스토리가 있단 말이죠. 네. 지금 부통령인 제이디 벤스가 또 힐빌리의 노래라는 책에서 그 과정을 굉장히 잘 묘사를 하기도 했고 울산도 그렇게 될 수 있나요? 근데 이게 인과관계를 잘 생각해야 돼요. 제이디 벤스는 사실 예일 나온 엘리트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거기에 출신인 건 맞지만 사실은 또 굉장히 다르고, 그러니까 누가 담론을 만드는가 하고 누가 화가 나 있나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화는 날 수가 있죠. 이제 그 굉장히 쇠락한 산업 도시들에 있는 노동자들이 화가 날 수는 있고 실직자들이 화가 날 수는 있는데 자꾸 누가 건드린단 말이죠. 지금도 건드리니까 땡겨지는 거지 건드리는 사람들이 사실 이렇게 뭐 노동자들이거나 뭐 굉장히 청년들이거나 이렇게 보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 어떤 분들은 또 그러저러한 뭐 논리의 점프가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러저러한 일자리 문제 때문에 청년들이 일자리 구하기가 힘드니까 분노하다 보니까 특히 여성들은 예전에도 열악했기 때문에 좀 괜찮게 견디는데 남성 청년들이 예전보다 너무 더 열악해지다 보니까
예전엔 좀 특권이라도 있었는데 그것도 다 없어지다 보니까 극우 청년들이 나타나서 결국엔 서부 집원 나누고까지 멀어지는 거 아니에요. 점프는 몇 개 있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그런 비극적인 상황은 걱정 안 해도 되나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시사인이랑 3, 4년 전에 서베이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럼 어디에 반응하는가 2030 청년들은 보면 보통 이제 그때는 이제 페미니즘 이슈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페미니즘 이슈에 대해서 반발이 좀 있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잘 좋은 메시지가 안 온다가 처음엔 불만이었던 것 같고, 좀 지나서 보니까 반중 정서 이런 것도 좀 영향을 끼친 것 같고, 그게 아마 선거 때. 그러니까 네. 페미니즘에 대한 반대일 때 이준석이 이렇게 튀어 오른 적이 있었던 것 같고, 뒤에는 이제 그게 이제 정권 교체를 만들어냈던 것 같은데요. 뭐 그런 이제 기류는 있는 거죠. 근데 누가 이렇게 땡기는데 효과적으로 제가 볼 때는 진보적인 정치 세력이나 혹은 이 민주당 계열들이 잘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뺏긴 거지. 뭐 저는 이게 화석이 되거나 고체가 된 상태는 아닌 것 같고 유동적인 상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땡겨야 됩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성평등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에서 이제 어느 정도 합의가 있고, 근데 그 메시지에서 여전히 뭐 남성이 문제다, 이찍남이다, 혹은 뭐 이들은 테러리스트다 이런 방식 말고도 사실은 같이 만들 수 있는 판이 필요하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여성들이 만약에 여의도 광장에 20만이 모였어요. 이 문제라고 뉴스에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남성만 2030 남성만 여의도 광장에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게 일종의 프레임이 좀 씌워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뭐 이들이 좋은 사회를 위해서 목소리를 낼 수도 있는 사람들인데 자꾸만 그렇게 보다 보니까 그게 뭐랄까 상승 효과가 난다고 해야 되나? 지금 약간 그런 국면이고 좀 안정이 필요하고 좀 서로 뭐랄까 한 템포 쉬어가는 방식으로 해야 그 다음에 대화가 될 것 같다. 예를 들면 우리 아들이 일베야 뭐 혹은 극우야 뭐 이렇게 지금 막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에 대해서 놀라는 거는 이제 좀 그 단계는 지나간 것 같고 어떻게 차근차근 얘기를 풀어갈까? 좀 이래야 되는데 타이밍만 나오면 자꾸 이 친구들 문제라고 하니까 더 덧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제조업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아는 분야만 갖고 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친구들이 그렇게 보수적이 않습니다. 현장에서 그래요? 일하는 친구들 그렇게 보수적이지 않고요. 그냥 보통 그냥 현장에 있는 아저씨들 얘기를 듣고 참조하고 뭐 그러다가 물론 자기들도 커뮤니티도 보고 유튜브도 보죠. 그렇지만 그들이 더 그런 것 같진 않아요. 확실하게 그거는 할 수가 있고, 투표 성향 같은 걸 봐도 뭐 이들이 특별히 도드라지게 더 우파적인 성향을 띈다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울산 뭐 투표율 봐도 그렇고. 누구에 비해서요? 그 작년 세대에 비해서요? 네, 그렇기도 하고 동년배에서 지금 굉장히 그 극우 담론에 확 혹하는 건 사실은 예전에 그냥 시험을 잘 봐가지고 출세하기 쉬웠다고 간주됐던 상위층의 남성들인 경우가 더 많거든요. 아, 그래요? 이념적으로 전염이 더 빠른 건. 이들이 똑똑하죠. 똑똑하니까 네네네. 이제 이론적으로 이런저런 궁리를 하다가 이제 뭐 점프하다 뭐 부정선거로 극소수가 가기도 하고 이 뭔가 불만을 막 뭔가 언어로 만드는데 사실은 그게 뭐 다 그렇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아, 오히려 우리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는 초일류 대학 뭐 스카이 뭐 이런 데 다니는 공부 잘하는 엘리트 학생들이 더 극우화될 가능성이 높다? 뭐 극우화됐다기보다는 인국공 이후에 그 불만들을 본인들이 그런 방식으로 해소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그게 지금의 부정선거로 옹호하는 그런 흐름 안에 들어간 청년들도 그런 청년일 가능성이 더 높지. 울산에 있는 좀 아니 뭐 다 지방에 있는 그렇게 청년일 넘어가는 건 가능성이 아닌데 있다. 네. 그게 뭐랄까 기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한 번씩 누군가 이걸 쫙 끌고 땡겨 가는데 누가 주력이냐 이러면 좀 다르다 이거죠. 아, 그러네. 오히려 하기는 지금 또 경남대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그럼요. 계시니까 잘 아시겠네요. 저희 뭐 학생들 그러면 남학생들 뭐 물론 팸코 이런 데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전체 이야기를 주제에 따라서 이야기 보면 정리 안 된 게 많아요. 그냥 그때 그랬어요. 뭐 그런 거야. 뭐 사실 그 수준이지 이렇게 물론 교수 앞에서 얘기한다고 뭐 얌전하게 말했을 수는 있겠으나 저는 뭐 그렇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도 조금 덜 걱정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아니라 아이고 뭐 민주당이나 아니면 뭐 진보적인 사람들이 조금 더 이 남성 포용할 수 있는 청년들을 의제가 포용할- 필요한 것 같아요. 아, 좀 노력을 해야 되겠네요. 예전과 달라진 방식으로 잘 살 수 있다는 뭔가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시험 공부 잘해가지고 이제 뭐 출세하는 거랑 좀 다른 사회이고 우리가 어떻게 같이 잘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메시지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그분들한테 청년들한테 좀 희망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걸로 따지면은 사실 울산 청년들한테 희망이 그렇게 느껴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정치가 굉장히 열심히 해야 하고 우리 사회에서 사실은 뭐 저는 제 입장으로는 뭐 메가시티랄지 뭔가 광역 단위에서 서울에 대항할 수 있는 지역에 다른 축이 생기고 거기가 그냥 제조업 기지가 아니고 혁신이 뭔가 벌어지는 기회에 땅들이 어느 정도 있으면 완충이 된다. 서울에 산다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죠. 저도 뭐 서울 사람이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살다 네. 보니까 서울에 있는 건 너무 스트레스가 큰데 사실 청년들 물어보면 자기 살고 있던 지역에 살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부산, 울산, 경남 50%가 넘어요. 내가 일자리 문제만 해결되면 여기가 좋아. 거기가 더 편하다고요? 또 집도 싸고 네. 뭐 내가 별로 걱정이 없고 여기 친구도 있고 여기는 덜 빡빡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들을 좀 열어주고 또 사업하고 싶어도 서울에서는 너무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뭐 예를 들면 부산에 무슨 특구에 가가지고 내가 스타트업을 하면 여기는 인프라가 좋잖아요. 어떤 면에서 내가 제품을 만들면 양산해줄 수 있는 공장도 너무 많고 그러네요. 문제가 벌어지면 해결해줄 수 있는 엔지니어도 많고 장도 많고 그렇군요. 이런 방식으로 저는 좀 다른 방식의 삶이 다른 지역에서 가능하다는 걸 메시지를 주면 지금 너무 압력이 높아서 받는 스트레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해소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길게 여쭤볼 수는 없지만 부울경 메가시티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뭐 그게 합병이든 혹은 이제 통합이든 아니면 메가시티든 뭐 저는 어쨌든 그 정도 규모로 뭔가 프로그램을 잘 설계하면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새로운 수도권 같은 걸 만들어야 된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네요. 한국이 인구가 5,100만이 넘는데 그 중에 인구가 절반 이상이 사실은 전체 면적의 15%도 안 되는 곳에 몰려 있는 건 너무 비극이고요. 사실은 국토를 넓게 쓸 수 있고 다만 이제 도시에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지금 현대 사회는 그 도시화의 측면에서 도시를 크게 다른 지역에 권역을 만들어주는 게 큰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대안이 있어야 청년들이 혹시라도 뭐 아직 소수지만 뭐 부정선거론이나 뭐 이런 그 음모론이나 이런데 빠지거나 또는 좀 폭력적으로 변하거나 이런 일도 막을 수 있다. 아 뭔가 먹고 그럴 살 수 수 있어요? 있을 것 같고 성장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그걸 위해서 지금 노력하는 게 훨씬 재밌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음침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게 성장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하네요. 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승훈 경남대 교수님하고 울산 디스토피아 어떻게 유토피아로 만들 수 있는지 말씀 나눠봤습니다. 양승훈 교수님하고 같이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